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모셨던 이종원 선생님 자리에 계셨습니다. 정치평론가이시고 시각디자인연구소 소장하고 계시는 김대호 선생님 자리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영화 공전장에 또 이렇게 좋은 인터뷰 해주셨고 문화평론가 하신 최범 선생님 자리에 계십니다. K1 참모법인의 변호사였다고 하시고요.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지난번에 이진숙 박통희 원장 사건 그 변호가 맡아서 아주 좋은 성과 내주셨던 임무영 부회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먼저 우리 이종원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종원입니다. 그 4.3 사건 때 연대장을 교체했고 교체된 연대장이 피살된 거에 대해서 그 김영석 씨가 있는 기관이 뭐였죠? 독립기념관. 네,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에서 국가유공자로 한 거가 지난 12월이었죠. 그거를 취소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 무공문장 받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월남전 때 이제 그런 자격을 줬는데 그걸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아니 뭐 그건 감정적인데 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박대령이 4.3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좀 지금 시점에서 지금 법률로 보게 되면은 뭐 가혹했다 어떻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정치 군사적인 사건인데 그때 그 시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한번 그걸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까 시각 디자인 연구소가 아니고 사회 디자인 연구소. 죄송합니다. 대충 제가 여러 번 실수하네요. 19년이 됐는데요. 네. 아마 영화를 하시니까 이게 그 사회가 시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디 뭐 부설 단체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저는 제 본적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본적지가 제주 신촌이 2018번지거든요. 그 제주 신촌 2016번지 옆에 집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덕구 유격대장이라 그래요. 이덕구 유격대장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주 그 용천수를 이제 우물처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용천수를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부터 참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조천중학교를 나왔는데 조천중학교 선생이었고요. 그때 이제 그 덕구 이덕구 뭐 빡빡 읊은 이덕구 콤보였거든. 그 노래를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의 삼촌뻘 중에 한 가지는 아예 이제 그때 일본으로 가서 만경봉호 타고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이 사람은 원래 김달삼하고 정치 소조를 같이 했어요. 아주 초기부터.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실제로 빨치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죽을 고비를 한 50번을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어떤 자기가 살아난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조상의 음덕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 조상들을 그렇게 극진히 섬겨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선산에는 한 50기 정도가 있습니다. 본계에. 그 이장을 다 했어.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9.4.1생으로 살아남았어. 그 다음에 경력 세탁을 했어요. 빨치산 경력을 세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제주 4.3 이전에 전향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주경찰서 형사를 갖다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주 4.3은 폭동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꾸 제주 4.3을 1947년 3월 1일부터 이렇게 자꾸 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50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 이거보다는 47년 3월 1일 그때 제주 북국민학교였나 거기서 무슨 평화로운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중에 그 기마 경찰이 그 애들을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총을 쏴가지고 그래서
그 제주 이 도민들이 분노를 해서 결국 이게 4.3으로 연결됐다. 이런 허구적인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한 게 47년 3월 1일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라의 통곡소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제주 4.3을 우리 같은 어떤 이런 시각이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쓴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분의 어떤 그 정언이 나와요. 근데 이름이 좀 다릅니다만, 근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그때 47년 3월 1일 날 그때 그 대나무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그래서 기마경찰에 탄 말에 엉덩이를 찔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놀라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 사고를 불러 일으킨, 이제 그분이 그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김달삼하고 같이 정치 소조를 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어떤 이 소위 초기에 그때 이 북동의 어떤 핵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걸 의심할 여지 없는 북동이다. 이게 이제 그 김대중도 그렇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다만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다음 대한민국 정부 공식 입장이고 팩트에 분명히 어떤 그 근거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삼촌뻘 아저씨 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하고도 완벽히 일치하고, 그래서 난 이것이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을 갖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야, 이게 이미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지금 뒤집는 네. 어떤 짓거리들이 지금 일어날 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하시죠. 다음. 예.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하시면서 이제 네. 역사에는 사실의 차원이 있고 해석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사실이 같아도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저는 겉으로 드러난 거로는 사실에서의 이견, 사실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해석이 먼저 사실을 결정하고 있어요. 좀 깊은 그런 배경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에 동의해도 그거를 보는 관점,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전쟁의 상황은 사실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해석이 사실보다 선행해요. 해석이 먼저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겠다. 그 해석이 먼저 있고 그 해석에 따라서 사실을 꿰어 맞추거나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는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이러냐 저러냐만을 따져가지고는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물론 따져야죠. 일단은 모든 역사적인 것들은 사실의 문제이니까 사실을 따져야 되지만 사실만 따져서는 안 된다. 해석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고 뒤집고 하는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무현 변호사님. 예, 이번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게 이제 박진경 대령의 서원을 취소한다라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취지인데, 박진경 대령의 서원을 취소한다라는 데 있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 법입니다. 상훈법을 개정해서 개정된 상훈법을 통해서 이제 서원을 취소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동안 이제 좌파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항상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항상 법을 내세워 왔습니다. 법을 앞세워서 법에 의한 조치라는 이유로 모든 면죄부를 얻었는데, 이 사실 법이라는 게 항상 어떤 경우에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법치주의라는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냐 실질적 법치주의냐 갈라지는데, 지금 좌파 정부의 기본 방침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 즉 18세기부터 나치 정부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나치 정부,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 꾸준히 해왔고, 그것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과 경향의 일환으로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사건의 흐름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시간 순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12월 5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를 이제 인정한다. 국가가 인정한다. 사실은 그 국가유공자 그 징령서가 이제 나왔죠. 거기는 이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이 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있었고 법무부 장관의 성명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이제 그 당시 유럽에 출장 갔다 오고 아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원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국전쟁 서포터즈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기쁨을 나눴는데 불과 한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국가유공자 취소에 관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오면서 갑자기 이 상황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부상이 된 겁니다, 지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가 몇 개 말씀드리면 지금 영화 건국전쟁 극장에서 지금 82,000명이 상영을 했고요. 1편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했죠. 1편에 117만 3천 명이 봤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극장에서 많이 이제 거의 내렸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서만 지금 명명을 이어가면서 애국 시민들이 영화를 상영을 지금 뭐 투쟁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OTT 시장으로 넘어갔어요. 안방극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IPTV라든가. 저희는 이제 제작사와 배급사를 같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액션이 있거나 무슨 로맨스거나 유명한 배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 추산으로 지금 불과 2주 사이에 3,000명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확한 조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산해서 지금 조사한 바가 3,000명이에요. 2주 사이에.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 영화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첫 번째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 써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란을 이렇게 불을 지펴준 거에 대해서 뭐 고맙다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12월 23일자로 펜앤마이크에서 이 조사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설문조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제주사삼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좌 성향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보수우파 쪽에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어요. 건국전쟁 1편 때 이승만 대통령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일 날 논쟁이 일어난 다음에 12월 23일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결과 아마 많이 기사 보실 텐데 박진영 대령이 제주 양민학살과 관련이 없다는 당시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암살범들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서울 취소가 검토가 되고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무려 43.8%가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박진영 대령의 국가유공자 취소를 고민하고 있고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타당하다. 이거 뭐 명백하게 이거는 뭐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20.8%가 타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수치는 뭐냐면 뭐 당연한 수치고요. 이게 더블로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거. 잘 모르겠다가 35.4%예요.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잘 모르겠다 35.4%와 타당하다 20.8%를 합치면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박진영 대령에 대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보다 어쨌든 우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0.8%는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35.4%.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아마 많은 노력을 하실 텐데 객관적 사실이라든가 이런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려나간다면은 35.4%에서 저는 60에서 70%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싸움은 저희들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는 그냥 오프 더 레코드니까 오늘 사실 여러 가지로 촬영 저희가 이제 유튜브 생중계를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뭐 워낙 지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된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하는 좀 높아심도 있었고, 그보다도 이제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뭐 감추고 있자니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가장 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 왜 건드렸는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갖고 공식적인 장관 부처 장관이 SOS를 갖다가 지금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가 뭐 보훈부 장관이라고 얘기할 될 것 같아요. 보훈부 장관이 SOS를 청하고 있어요. 곳곳에다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굉장히 지명도에 있는 분들한테 SOS를 청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특별히 뭐 도움을 청한다 그래갖고 뾰족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잘못 건드리는 수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물론 뭐 워낙 뭐 논리와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또 중앙 권력을 잡고 있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이 세 가지 근거로 저는 굉장히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로 바로잡고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하는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한 군인이었던 박진경 대령을 그렇게 악마화시켰던 부분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청신호가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좀 굵직굵직한 이슈를 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이종훈 선생님께, 아까 이제 사실은 원래 그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제주사선과 여수 사건에 대한 바른 역사적 정립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김교수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그 질문을 다시 하는 건 좀 중복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그냥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불편하시면 뭐 스킵해도 되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역사 논쟁에 왜 가세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제가 선례를 봐더라도 대통령이 역사 논쟁에 가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대장 인사를 해야죠. 예? 대장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웃긴 게 지금 검찰총장이 대행이죠. 경찰청장도 대행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대장 인사하기 전까지는 육군 참모총장도 대행이었습니다. 이작사령관이 했으니까. 계엄령 때문에. 그 다음에 대장 인사하고 중장 인사를 했어요. 근데 중장 인사 중에서도 아직 세 자리 비어 있습니다.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이 3대 사령관은 대통령 친위 사령부입니다. 이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비워놓고 중장 인사를 안 했고, 지금 그 밑에 사단장 인사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어떤 사단장은 꽤 오래 지금 3년째인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군인사를 막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군인들을 줄줄이 날리면은, 군인들은 뭐예요? 명령해 죽고 명령해서 하는 거거든. 까면 깠어. 깠는데 줄줄이 날려. 그럼 위에 몇 명만 날리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뭐 그 누구지? 육군의 누구 군 법무관 출신 원스타 됐던 거 도로 강등시키고 이렇게 흔들어대면은 전부 다 마음이 변합니다. 이거 정치는 아주 위험해서 확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사도 지금 그 밑으로 가면 줄줄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씨는 세칭 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분이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박진경 대령을 국가기념자로 하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극상으로 봤겠지. 4.3을 이걸 민주화운동을 하고 싶고 양면 학살로 보고 싶은데, 그때 이 강공을 드라이브 걸다가 이 피살된 이 사람을 유공자로 하니까 기분 나빠서 서운을 취소하는 거 검토하라고 하니까, 금방 나온 양반은 권오월 보훈부 장관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고 나도 좀 할 말이 많은데, 그 양반도 사실은 저만큼 보수적인 사람이고 안동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 거 다 알고 이거 건드려대면은, 자,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군대에 대해서 까라면 안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생각해보고. 내가 명령에 출동해도 되는지 아닌지 검토해보고 나갈게 하면은 우리 다 죽습니다.
이번에 계엄령이 실패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물론 군인들이 고민했어요. 근데 자 707 부대가 헬기 타고 들어오는데 여기를 수서울을 지키는 수방사가 야 너 여기 비행기 금지 구역인데 뭐야?라고 하니까 혼선이 빚어지면서 명령대로는 했어요. 그게 늦어지면서 국회 진입이 늦어지니까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계엄령이 실패로 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그건 까라고 깐 데까지는 갔습니다. 총 들고 707로 들어갔는데 누구지? 그 여자 대변 안기령이가 화장하고 가서 뭐 쇼하고 뭐 그렇게 벌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앞으로 자 지금 보세요. 한국에 지금 위기가 없다고 보세요. 오늘 이북에서 우리는 공격 원장 만들겠다 그랬는데 걔네들은 전략 원장 만들겠다고 사진 공개했습니다. 전략 원장은 SLBM을 탑재하는 걸 지금 잠수한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원자로일 텐데 원자로를 어떻게 만들었지? 의심스러워. 아 러시아가 줬을 거야. 왜냐하면 북한에 그 뭐지 무슨 폭풍 군단을 보냈잖아. 그 대가로 원자로 받아갖고 지금 잠수도 거의 받은 거 아닌가 싶고 8,700톤이라고 이북이 공개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잠수함 작전은 매우 간단해서요.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섹터를 정해놓고 혼자 거기 있다가 들어오면 아무나 잡는 거예요. 근데 섹터가 만약에 우리 잠수함하고 걔네 겹쳐고 하나 꼬르륵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치고받고 하는 건데 그때 야 한국 때려 그럴 때 잠깐 이렇게 보고 그래서 군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이제 문민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해요. 내가 나가면은 내가 죽으면 우리 새끼들 마누라 뭐 먹고 살지 고민해야 되지만 군인은요 무조건 가야 돼요. 기자도 그래요. 기자도 어디 사건 났는데 들어가라면 무조건 가야 돼. 똑같은 게 소방관들이야. 이 미국에서 9/11 났을 때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다시 건물 무너져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시가 거기 들어갔던 소방관들에다 특별한 애도를 그게 유니폼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군인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인사도 안 하고 모두 흔들고 있다가 야 니네 계엄령 나갔으니 생각해보고 하는 군대 조져놨다가 위기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박진경 대령으로 올라가면 박진경 대령이 활동한 시절이 언제입니까? 48년도 5월 6월이 되죠 아마? 대한민국 정부 만들기 전에 그때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는 누구예요? 미군이죠. 이 모든 작전은 누가 지휘했어요? 여기는 주한미군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작전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자, 이 모든 작전을 하게 되면 초기에 딱 막으면 좋아요.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이 미국에서 스트라이커 부대라는 걸 만든 게 있어요. 미군 애들이 전쟁을 수없이 치르잖아요. 그럼 처음 전쟁 났을 때 빨리 들어가 다다닥 하면 쉽게 끝나는데 커지고 난 다음에는 그 소방도 처음에 빨리 출동하자는 거잖아. 그래서 미국은 계속 그걸 하는데 늦게 가면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근데 처음에 가는 부대가 확 제대로 잡으면 좋은데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얘기 건너뛸게요. 광주 사태 들어갈게요. 광주 사태 터졌을 때 처음에 출동한 군대가 어떤 군대였어요? 각 우리 도마다 사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향토 사단이라고 그래요. 지읒 씨가 이끄는 충정 사단이 거기를 원래 작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얘네들이 같은 모양이고 하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못 막아서 스트라이커 부대를 못 하니까 커져버린 겁니다. 그때 이미 뭐 무기 털리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향토 사단이라는 것도 약한 부대야. 그 다음에 쫙 빠졌다가 다시 군대가 들어가면서 커지는 거죠. 박진경 씨도 처음에 김인열 씨가 들어가서 하다가 이 사람은 주저주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막으니까 들어가서 하다가 동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피살돼. 이 사람은 사람 죽인 것도 없어요 아직. 근데 뭘 이렇게 시비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4.3을 그렇게라도 희생되면서 그 다음에 4.3이 진압됐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의 서운을 취소하라는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누구 덕에 그 말하게 되는데 왜 서운을 취소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김대원 소장님께도 그런 예상하셨어요? 대통령이 역사에 가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때 이분이 페이스북을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조금만 떨어. 2010년 7월에 그때 이제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아마 지자체장들 중에서 아마 SNS를 제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성남시의 어떤 공식 어떤 SNS 계정을 통해서 해야 될 거를 다 개인 계정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로우 숫자가 엄청 늘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지켜봤습니다. 일단 친일 타령을 갖다가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친일 부역자를 갖다가 숙청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게 전형적인 1980년대 그 운동권이 그때 받았던 그런 어떤 역사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입각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했던 말들을 보면요, 미국은 점령군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북한 뭐 누가 쳐들어옵니까? 뭐 근데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뭐 박진경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뭐 탈북자들 그 구금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금시초문이다. 이런 게 수십 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 80년대 그때 운동권 하면서 뭐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지금으로 돌아보면은 정말 쓰레기 같은 책들을 갖다가 보면서 서로 이제 의식화 조직화를 갖다가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것도 안 했거든요. 저기 중앙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지식이 전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혀 없으면은 바른 지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심어주면 되겠네. 그 도화지, 신도화지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성남시장을 하실 때 그때 이제 그 통진당, 그 당시 통진당이 가장 각센 데가 그때 그 경기 남부 그쪽 그 성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남에서 뿌리를 갖다가 단단히 내린 동합진보당의 그 강령에 보면요, 거기에는 4.3은 민주항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뭐 동학혁명까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통합진보당의 그 현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진보당이거든요. 이 진보당에도 거기에 역시 동학혁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3 민중항쟁이라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민주당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갖다가 하지 않았으면요, 그 자기하고 이제 같이 어떤 정치 연대 연합을 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역사 인식, 철학과 가치, 이것에 그냥 그대로 그냥 경도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제가 쭉 보니까 역사 인식이 80년대 운동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 뒤에도 이른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어떤 추석파에 가까운 그런 어떤 통합진보당과 그 후신, 그것을 하고 역사 인식이 거의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4.3은 당연히 어떤 그 민주항쟁인데, 한 민주항쟁이잖아요, 이게. 5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대한민국 분쇄를 갖다 하기 위한 그런 폭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떤 발언들이 이제 나오는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런 비슷한 발언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대한민국의 어떤 어떻게 보면 개화부터 해서 근대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국을 하고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하고 자유화를 했던 제반 세력들 있잖아요. 이 안에는 민주당의 일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뒤통수를 때리고 뺨을 때린 거라 가지고요, 이거는 완전한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건호울 장관께서 무슨 부탁을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짐작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른 말을 하셨으니까 제발 좀 옹호해줘, 이런 말은 아닐 거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아차, 이 큰일 났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네, 지금 뭐 뒷수습주의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우리가 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공천제 만들면서 한 2, 3년 정도 박진경 대령에 대한 자료를 좀 제주도 삶의 역사적으로서 좀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객관적 진실 싸움으로 들어가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쪽이. 지금 몇 가지 또 하나 흥미로운 현상 몇 가지, 네 번째, 아까 세 번에 대한 지금 네 번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좌파의
그 여론의 스피커라고 하는 몇몇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얘네들은 지금 입 다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누구도 지금 뭐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몇몇 인물들이 예전 같으면은 이거 뭐 굉장히 소리 높여서 강도 높게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싸움에 걔네들이 밀리면은 이거 5.18까지 갈 수 있어요. 역사 논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신중하면서도 의미 있게 다뤄봐야 될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너무 동력이 아스팔트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싸움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만큼 이 싸움을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싸움이 논쟁이 되고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5번째로 말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취재한 건 아니지만 이제 관심 있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환단고기 논쟁이 같이 이번에 제주선과 같이 맞물려서도 이게 이야기가 되면서, 심지어는 좌성향의 중도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까지도 좀 지금 제정신이냐, 역사 논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주 4.3의 역사의 진실성을 밝히려는 저희들, 박진경 대령의 억울함을 이번 사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설득력을,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중간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범 우리 선생님께는 뭐 비슷한 질문인데, 우리 최범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전근대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해오신 분이에요. 그 책도 그런 쪽으로 많이 쓰셨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가세라든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전근대성이 노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좌파의 역사 전쟁은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원래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된 거고요. 역사 전쟁이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 그게 역사 전쟁의 출발이에요. 30년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제2의 건국, 제2의 건국이라는 게 뭡니까? 이승만이 한 건국을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재명은 스케일 작은 거예요. 제2의 건국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이재명이 집권 초기에 한 말이 뭐예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뭡니까 이거? 그럼 이제까지 가짜 대한민국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발언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 기절철풍할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역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사실의 차원이 있고 해석의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물론 사실로서 진실로서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캐고 사실의 차원에서 투쟁이 필요해요. 사실의 전선이 물론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사실에서 설사 우파가 주장하는 게 사실로서 진실로서 확인됐다고 해서 이기느냐?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전선에서의 승리일 뿐이지, 결국 또 다른 전선, 뭡니까? 해석의 전선이 있는 거예요. 해석의 전선에서 승리해야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전선과 해석의 전선이라는 두 가지 전선에서 같이 싸워야 한다, 역사 전쟁은. 그리고 해석의 전선은 사실은 체제 전쟁입니다. 이거는 사실의 전쟁, 뭐 지금 뭐 어떤 군인이 뭐 어찌됐냐, 뭐 4.3이 어땠느냐라는 거는, 사실의 전선은 역사 전쟁일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둘러싼 전쟁이거든요. 역사 바로 세우기, 제2의 건국, 지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건 뭡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역사적 사실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하고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다 엉터리고 가짜, 친일파가 세운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뭐 좌파든 우파든 국가의 공식적인 지도자가 자기 국가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 나라, 괜찮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면 지리산에 들어가야죠. 왜 대통령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하는 그 국가와 정부를 자기가 반대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참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황이 기독교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교황이? 아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사태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이 맞다 틀리다, 그것도 물론 따져야 돼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즉 사실의 전선에만 눈을 두어서는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역사 전쟁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더 깊고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제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지금 이제 7번째로 또 하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박진영 대령의 국가유공자 논란 관련해갖고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실 굉장히 큰 이슈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역사 논쟁에 가세할 정도로 큰 이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여러분들 100분 토론에서 이거 논쟁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거예요. 100분 토론에서 아마도 물론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내일 한다 그러면 또 할 말 없지만 아마도 안 할 겁니다. 이 100분 토론 같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지켜볼 수 있는 논쟁에서 쉽게 말해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논쟁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쟁의 공론의 장이라 그러죠. 이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잡아봐야 되는 게 저는 맨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 때문에 자주 했는데 여기 계신 네 분이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혹은 저 어렸을 때는 아침에 일요일 아침마다 일요논단이라 그래갖고는 사실 재미 하나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 사회를 사회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좌우 위 아래 계속 논쟁이 되면서 어쨌든 뭔가 타협을 하기도 하고 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100분 토론도 없고 이런 논쟁 안 하고 이런 논란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 옆에 계신 이런 분들이 공중파 프로그램에 텔레비전에 출연하셔서 토론에 참여하신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펜앤마이크 데이터는 정말 순식간에 뒤집힐 겁니다. 사실. 이것 또한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결국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비슷한 주제인데 우리 임무영 변호사님께는 이제 제가 사실 특별히 오늘 이 논쟁에 토론에 대담에 좀 초대를 한 이유가 법률적인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듣고자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 가능합니까? 일단 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박진경 대령 서문 취소는 물론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은 지금 현재 법을 고쳐서 지금 현재 이제 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원법 개정안인데 그 상원법 개정안이 뭐냐면 기존의 상원법은 서문을 취소할 때 서문이 허위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사실 박진경 대령의 공적에 대한 서문에 대해서 허위라는 이유로 취소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상원법 개정안은 뭐냐면은 법원의 판결 또는 자기들이 만든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좀 굉장히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물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절대 과반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은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놓은 과거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박진경 대령의 상원에 대해서 과거 4.3 당시의 행적 같은 것을 조사를 하는데 그동안 조사 결과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조사에서 객관적인 진실을 그대로 밝히지 않고 그중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직원들만 취사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은 자기들 원하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결론을 가지고 이봐라 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식으로 서원을 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이제 보통 이제 영어로 말씀드릴 때 이제 룰 오브 로라고 하는 게 이제 법치주의인데 이 룰 오브는 법에 의한 통치인데 룰 바이 로라 그래가지고 룰 바이 법을 이용한 통치 이것이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거든요. 룰 오브 로는 실질적 법치주의.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형식적 법치주의를 그대로 적용해서 계속 지금 엊그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라는 것처럼 야당을 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그거지만은 온갖 그 상식에 어긋나는 법을 계속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옛날에 필리버스터를 안 하면은 하루에 법안이 20개, 30개 통과될 수 있었어요. 근데 필리버스터라면 필리버스터 하는 법만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에 한 개만 통과시키게. 그래서 1년에 걔들이 최대한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 365개를 넘지 않게. 그 중에는 이제 임시국회, 정기국회 그런 회기별로 법안 통과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암만 법을 악독한 법을 만들더라도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하는 게 이제 필리버스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상원법 같은 경우에도 그 대상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에 따라서 이제 순서는 달라지겠지만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은 하여간 언젠가는 통과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하고 박진경 대령의 상원과 행적을 재조사한 다음에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자기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소원을 취소하자라는 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이 당연히 우리한테 다가올 일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아까 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그 법안이 나온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 발의돼가지고 한 건데 20명이 나와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법안을 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재명 참전하고 그 더불어민주당 법안 나온 거하고 시차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내부에서 협의나 이런 그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아까 김대호 소장이 얘기했지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확인해 좀 생각해 분석해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검정고시를 출신으로 중앙대학교에 들어가서 중앙대학교에서 법대에서 내내 5년 동안 사업시험 공부해가지고 이제 합격한 사람인데 그 경력에서 짐작할 수 있는 좀 머리는 뛰어나고 잔머리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경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문학적 소양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자기 스스로 정리하고 분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주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내보냅니다. 이 박진경 대령 사건의 언급도 사실은 이 사람이 깊은 생각을 하거나 분석을 하고 내가 여기에 참전했을 경우에 효과 같은 것을 사전에 분석하고 들어온 게 아닐 거라서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환단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단고기의 경우도 이 사람이 그런 정보를 지금 이덕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덕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건 이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어 그냥 자기가 아는 척 하려고 내세운 거지 이 발언을 통해서 나오는 후폭풍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단고기 지지자들은 대부분 사실은 이재명 지지층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환단고기 지지자는 좌파가 아니고 수구 민족주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이재명이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환단고기라는 걸 알고 있다. 자랑하는 생각이 한 절반쯤 들어갔을 거예요. 박진경 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경 대령 경우도 그냥 얘기를 듣고 박진경이 누군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박진경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 우리 민주 시민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재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환단세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다음에 박진경 대령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단국이나 박진경 대령이랑 마찬가지로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종원 선생님께 전화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말씀 때 김성수 예. 김성수 사안이 사실은 우리 저 인천 김성수라고 동아일보하고 고려대학교 그분이 건국 훈장을 받았죠. 대한민국 건국에 큰 공이 있다 그래서 가장 큰 훈장은 이승만 김구가 받았고 그 다음 등급을 김장수가 받았는데 그 친일 서원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지방에서 소송도 걸고 했는데 법을 만들어 했기 때문에 졌어요. 그 언제죠? 그거 얼마 안 됐을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 겁니다. 네. 소송 공고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국훈장도 취소하는데 이 무공훈장 취소하는 건 뭐 별로 어렵지도 법을 바꾸면 바로 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들 뭐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토론을 좀 이어서 좀 되는데 그냥 뭐 손들고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이제 싸움을 붙는 겁니다. 이 두려움하고 그림자는 피할수록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정면으로 붙는 거예요. 제가 좀 역사적인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고구려를 당나라가 공격할 때 얘네들이 30년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굉장히 잘 싸웠어요. 근데 백제가 중간에 무너지거든요. 백제를 먼저 먹고 고구려를 그 다음 8년 후에 치잖아요. 근데 백제는 그때까지 당나라 편이었습니다. 고구려 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같이 출동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무방비로 있다가 여기를 점령을 해버려요. 그때 백제를 정복한 사람이 소정방이에요. 그 소정방이 이제 기습도 성공한 데다가 뭐 작전을 잘했다고 봐서 당나라가 고구려 총사령관을 소정방으로 바꿔요. 그 소정방이 굉장히 빨리 접근해서 평양성까지 갑니다. 그때쯤 돼서 제가 무슨 얘기가 하면 그 전에 사령관들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름대로 뭐 보급이 없고 뭐가 없고 뭐 병사가 죽고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안 싸우는데 공이 있는 놈을 세우니까 쫙 들어갔어. 근데 그 다음에 바꿔요. 누구로 바꾸는가 하면 그 누구야 이세적으로 바꿔요. 근데 그때 걔네들이 심리전을 합니다. 고구려 역사 900년에 뭐뭐뭐가 나오면은 망한다 이런 심리전을 퍼뜨려 80대장이 오면은 80 먹은 대장에서 망한다. 그때 이세적은 저 돌고라고 싸우는 전투에 있다. 그때 79인가 그래. 그 걔를 데리고 와서 허연 장군을 갖고 고구려를 심리전으로 무너뜨립니다. 자, 이 48년 4.3 사건은요. 처음에는 경찰하고 충돌이 돼서 가다가 이제 미 군정 입장에서 이게 안 돼서 군을 투입했잖아요. 먼저 김익렬 씨가 있는 부대가 들어갔는데 그 부대도 처음에 부드럽게 나간 거죠. 광주 사태 때 향토 사단이 부드럽게 하다가 무기가 털리고 가니까 하고 나자빠진 것처럼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추가로 들어가면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임무는 뭐겠습니까? 좀 더 강경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나라 군대 입장에서도 소정방에 딱 오니까 이제 그다음 뭐가 있었겠어요? 막 군기를 잡았겠지.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확 들어가서 고구려 평양성까지 가서 이제 그 다음에 교체하는 작전인데 군사 작전에서는 이 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이러한 취재를 할 때 야 그거는요 여기서 이렇게 골을 넣는 거 손흥민이는 하는데 딴 사람 시키면 안 돼요. 그럼 옛날에 저 자식 때 네가 취재하면 되는 거고 딴 놈이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럼 막 야단치고 그러는데 이 지휘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음식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지휘관 교체로 인해서 하는 승리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 박진경 씨가 딱 갔을 때는 좀 더 빨리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근데 당시 우리 대한민국 국방경비대 시절입니다. 육군이 아닙니다. 국방경비대에 공산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오히려 공산 세력이 없는 데가 어디예요? 경찰이었잖아요. 근데 경찰이 안 되니까 군이 투입되는데 군 내부에서도 이게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김익렬이라는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친공산주의자냐? 이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박진경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일본서 대학 나왔어. 그리고 학병으로 일본군 출병했던 어떻게 보면 친일파지.
그 다음에 한국군에 들어왔어. 나이도 비슷해. 둘 다 경상남도 사람일 거야. 남해. 남해는 이제 박진경이고 거의 비슷해요. 그쪽 동네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공산 세력은 아닌데 방법이 달랐던 거지. 근데 김익렬은 이제 대화를 했는데 김다삼하고 되는 게 없어. 근데 미 군장 입장에서도 이거 안 되고 점점 커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그다음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도 안 되는 판이고 하니까 교체를 한 거죠. 그 박진경의 임무는 뭐예요? 드라이브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많은 사람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8,000명 정도를. 근데 가장 어려운 전투가 전쟁을 해보면 알지만 축구 시합처럼 적과 내가 딱 섞이면 골을 넣든 이기든 승부하기 좋은데 관중까지 다 뛰어들어서 개판되면 축구할 수 있어요? 이게 게릴라전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자의 전형적인 방법인데 월남전이 그랬기 때문에 미군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6.25도 그럴 가능성이 컸어요. 만약에 4.3이 커지고 여순 사건이 커져갖고 여기에 이미 붉은 무리가 있는데 인민군 내려오면 누가 적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너지는 건데 우리가 이걸 정리했기 때문에 6.25 때 그나마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월남전은 실패한 사람 딱 4.3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경 씨는 많이 잡아들였어도 누구 죽이진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전에도 위협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문상길인가? 중위가 하고 이제 그 하상가가 이제 죽이게 되는데 공식 기록으로는 문이 남노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검찰 공소장에는 돼 있어요. 근데 문이 재판을 받을 때 그 공소 사실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내가 고문에 받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강제로 찍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법은 인정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총살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문상길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게 뭐냐? 문이 법정에서 진술한 걸 가지고 남노당이 아닌데 남노당으로 몰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쉬울까요? 그러면 그때 검찰이 군검찰이 한 걸 미 문정택이나 다 부정하면은 지금 검찰이 한 것도 부정해야 되겠죠. 그럼 이재명 정부는 검찰 안 움직일 거야? 아무리 공소청으로 추락시켜도 기소는 할 거 아닙니까? 국가 기록을 다 부인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부인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면으로 붙어서 그래 붙어와. 야 박 대령이 사람 확 사는 건 없잖아. 그 드라이브 건 거고 이건 군의 지시였고 그때 분명히 미국은 중령이 거기서 총사령관 비슷한 거 했고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드라이브 건 건데 그리고 군내에서 공산 세력이 있었다는 건 그 사람이 암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박 대령은 드라이브 거니까 잘한다 그래서 계급이 대령으로 올라가서 대령 그날 진급 축하하다가 자다가 죽은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 야 이거 내부에 적이 많구나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정상적인데 이걸 뒤집는 거라고 붙어보자고요. 난 그렇게 밀리지 않고 자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를 정한다 그런 뜻이죠. 네. 자유롭게 토론에 이용하시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요. 사실 수많은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근데 대표적인 게 환율이잖아요. 그죠? 그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를 파보면은 예컨대 뭐 노란봉투법 같은 기업들로 하여금 도대체 한국에서는 기업 못 해먹겠다.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엄청나게 비싼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수많은 요소들의 어떤 이 총화거든요. 자, 환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법 쪽에서 완전히 어떤 법치주의나 민주공화국의 어떤 기본 원리를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지금 그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 운영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요, 엄청나게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전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분들은 사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컨대 뭐 재건축이든 리빌딩이든 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관심사는 뭔지는 대충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그죠? 사법 리스크 회피나 이런 거일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 지방선거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고하게 권력 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지난 어떤 그 친윤석열 정부 내지는 친보수 인사들을 남김없이 쓸어내고 뭐 이런 거는 이런 게 있는 거로 보이는데
어떤 이거를 갖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외교 뭐 여기에서 종합적인 어떤 그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대통령의 대부분에 있잖아요. 아마 이승만, 박정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이 대통령들은 아마 자아가 과다팽창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어떤 보고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이고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지당하십니다. 뭐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이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원하는지를 네.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확정 편향을 점점 강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아가 과다하게 팽창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로 소통 이게 막힙니다.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점점 변방으로 갑니다. 이게 원래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현재는 이게 정권 초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독특한 어떤 그 캐릭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어떻게 이길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사태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전체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기둥뿌리를 갖다가 뽑아 흔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경제와 에너지 관련해서도 기둥뿌리를 뽑아 흔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 한미 관계를 비롯해서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법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이제 그 정치인이나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갖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게 북한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 만들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어쨌든 친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고 친중적 사고, 반미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절반 이상은요. 이재명 정부 뽑아놓으면 경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을 갖다가 다 쓸어내고 뭐 역사정의도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도 바로 세우고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하거든요. 만나보십시오. 이것이 완전히 어떤 허구라는 것을 갖다가 이걸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키면요. 그러면은 저쪽은 완전히 고립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빨갱이에 가까운 그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고립되면서요. 그 완전히 정치 여론 지형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하는 모든 걸 막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토론 중에 중요한 사안 몇 가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날짜는 12월 18일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저는 이제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 혼란이 법난이라고 좀 법난의 성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법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개인적으로 이 제주 4.3 관련해서 박진영 대령 이 사안은 특별법이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은 제주 4.3 특별법은 이미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5.18처럼 구체적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피해자들, 뭐 유족들을 명예를 훼손한다, 역사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왜곡시켰다, 이제 그게 빙의가 되면서 이제 처벌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은 제주 4.3 특별법과 5.18 특별법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처벌 조항이에요. 구체적 처벌 조항.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한번 붙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뭐냐면은 5.18과 달리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조국혁신당에서 처음에 제기를 했어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춘생이라는 의원이. 근데 이제 그게 정춘생은 벌써 꽤 됐습니다. 1, 2년이 됐고. 근데 이제 요번에
박진영 대령 서울 문제 관련해 갖고서는 드디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세를 했어요. 현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처벌 조항을 포함한 이제 그 특별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한 상태예요. 발의를 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주도산 특별법이 어떤 형태로 처벌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이죠. 그러니까 특별법은 있으니까 이게 어떤 향배를 지느냐에 따라 아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이런 기사들을 지금 계속 저는 스크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계속 이제 익숙하게 보고 있는데 건국전쟁 얘기가 없어요.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주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토론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논란도 그렇고 이게 영화 건국전쟁 때문에 벌어진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채널A에서는 그래서 박진영 대령을 소개할 때 국민들 모두가 다 얘기하라고 건국전쟁 2의 주인공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박진영이라고 소개를 안 해요. 포스터가 그렇게 돼 있죠. 네, 포스터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영화 공천쟁이 대중들에게 많이 익숙하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인데 특별법 개정안을 갖다가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뭐 제주도민들의 그 저 분노와 이걸 갖다가 뭐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뭐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구체적 근거로 되는 게 태영호예요. 자, 제가 이제 태영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싸움 하면 안 돼요. 전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태영호를 이 특별법 개정안의 빌미로 삼은 거예요. 김한규는 정상적으로 치면은 주범인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건국전쟁을 거론해야 되는 거예요. 건국전쟁은 입도 뻥끗 못하고 있어요. 기사 어디에도 건국전쟁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얘네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제주사상의 유족을 갖다가 분노하게 만들고 있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그 빌미를 근거가 되는 게 뭐냐? 태영호라는 겁니다. 네. 뭐냐? 태영호가 그랬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제주사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제주사상 그 묘역 가갖고 무릎 꿇고 무슨 뭐 용서를 구하고 그랬어요.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좀 이제 이거 잠깐만 얘기해서 결론을 내린다면은 좀 스마트한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김일성 지시 같은 거 얘기해갖고 특별법 개정안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쪽 임명훈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간단할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리자면 우선 우리 그 이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약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싸웠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그 박진경 대령 암살범 이름을 좀 검색했는데 문상길인가 그렇죠? 문상길하고 손순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이제 문상길은 이제 법정에서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자신이 남부당에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공화당 시절에 삼공화국 유신 시절에 많은 간첩들이 나중에 재심을 통해 가지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간첩 행위를 했는데도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간첩 행위 무죄 선고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판사들이 이 사람들의 그 진술이 고문에 의한 것이고 그 당시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했다. 지금의 기준으로 2025년 2000년대 이후 일이지만 약간 현대의 기준으로 30년, 50년 전의 일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 수사를 하고 인권을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런 인권이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 간첩일지 혹은 모르지만 하여간
수사가 잘못돼서 얘들은 무죄다라는 식으로 재심에 많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상길이나 손순호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무죄 판결 쪽으로 재심을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경우에 현재 법원은 우리 생각과 달리 굉장히 많이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에서 그 두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게 될 가능성도 뭐 굉장히 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네, 무슨 말씀이셨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네. 처하게 되는 법률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좋은 말씀. 조금만 네.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 아주 뭐 흔한 얘기지만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에 기대는 그래서 국민의 인식이 바뀌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건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은 실제로 박진경 대령이라는 이름이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박진경이 누군지 찾아보게 되면 건국전쟁 영화를 보진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네이버를 찾아보죠. 네이버 찾아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나무위키라는 겁니다. 나무위키라는 곳에 박진경을 찾으면은 박진경 대령에 대한 설명은 전적으로 좌파에서 주장하는 네. 학살자고 그리고 무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되지 않는 그 정말 우리 역사를 말살시키는 대상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그 논거를 링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박진경 이슈가 되면은 국민들이 대부분 그걸 보고서 아 박진경은 오히려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우리 김 감독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뭐 나무위키 같은 거 어떤 식으로 뭐 편집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게 각자 인터넷 유저들이 이제 나와서 편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좌파애들 주장에 그 논거를 따라서 하나하나 이건 이렇다 반박하면은 걔들이 반박하는 걸 일방적으로 지우지 않고 반박하는 주장도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진경 대령에 대한 서술이 중립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건국전쟁 2의 영향력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나무위키에 건국전쟁 김다영 감독 치면은 공군횡령했다는 거 나와요. 결국 그지 같은 얘기들도 있는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현재 집단 지성의 현재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임노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또 한편으로 아까 이제 이종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자 정판사유죄 사건이라고 1946년도 정판사유죄 사건 가장 대표적인 그 주범 중에 한 사람은 이관순이 재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모르시죠? 다 몰라요. 첫 번째는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도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있죠. 지금 재판이 여론 재판입니다. 거의 사회주의식으로 법의 법치가 아니에요. 이게 여론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재판 형식이기 때문에 이관순이 무죄가 나왔어요. 재심으로 있는 데이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으로 수용인 명부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48년도부터 50년 유교함 전쟁 이전까지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나요? 대전연구소, 서대문연구소 어쨌든 뭔가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현재 2025년 법정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2033명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33명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성공해서 죄가 없다라고 무죄 판명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33명입니다. 재심의 성공률이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도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통보하는 확률이 100%예요 지금 현재. 네?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5년 9월달에 또 중요한 재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주범인 김재규의 재심이 들어갑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재심을 하고 있는가?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역사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고문에 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2033년에 그 제주 4.3 사건의 가해자들의 재심이 뒤집히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정에서 왜 이 사람은 당시에 변호사가 입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3심제로 해갖고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단심으로 이 사람을 죄인으로 평가합니까? 이게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법정이 제주 4.3 사건의 수형인 명부까지도 있는 가해자들에게 내리고 있는 무죄 방면, 다시 말해서 재심의 결과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임무영 변호사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반드시 싸워야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싸워야 될 투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투사들의. 재심이 지금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보수우파적인 사람. 지금 이관술 정판사유조 사건 재심 성공해갖고 무죄 방면됐다라는 거 아시는 분 계셨어요? 다 모르잖아요. 2033명이 재심을 신청했는데 제주사선 사건 수행 명부에 관련되어 있는 가해자들이 2033명이 재심으로 성공을 받아요. 이거 한동훈 법무장관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어떤 이슈를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슈를 좀 넘기고 싶냐. 어쨌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는 게 너무 싫어갖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경전쟁 같은 영화를 만들어서 대중적으로 관심도를 높이는 작업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편 때도 그랬고 2편 때도 그랬고 1편 때 억울한 죄인 이승만 대통령 2024년 2월 이전까지 이승만 대통령 술자리에서 얘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는 애들이 버젓이 학교에서 얘기를 해요. 나 이승만처럼 살고 싶다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박진영들은 포스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열이면 열, 이 사람이 누군데 왜 건국전쟁 2의 영화 포스터를 샀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열이면 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건국전쟁 영화가 이제 막 이슈가 되면서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 박진영들이 누군지. 아, 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싸움을 국민들과 대중들과 같이 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데 있어서.